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개집이지, 개집. 친정에서 예물 대신 마련해준 서울 한복판 신축 아파트. 출장 셰프까지 불러서 정성스럽게 집들이 만찬을 차렸더니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옆에 앉아있던 약혼자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처갓집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강남으로 가자며 한술 더 뜨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계집이라 모욕당한 그 집에서 저는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울며 매달리기 시작한 시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시어머니의 얼굴을 사색으로 변하게 만든 서희경 씨의 사연 바로 들려드릴게요.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백합 향기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 주신 서울 한복판의 신축 아파트였죠. 저는 2달에 걸쳐 직접 고른 가구와 조명을 하나하나 배치하며 이 집을 꾸몄습니다.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 곽혜란 여사와 약혼자 송재준을 처음으로 초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출장 뷔페 셰프를 불러 만찬을 준비시켰습니다.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트러플 리조또, 랍스터 비스크 수프까지. 식탁 위에는 프랑스에서 공수한 도자기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크리스털 와인잔에는 조명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거실 전체를 한 바퀴 돌며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워치의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5시 40분. 약속 시간까지 20분 남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재준 씨도요. 곽혜란이 현관 안으로 한 발을 들이며 고개를 좌우로 돌렸습니다. 송재준은 곽혜란 뒤에 서서 구두를 벗지도 않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곽혜란이 신발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몇 평이야? 34평이에요, 어머니. 신혼부부가 살기엔 넉넉한 크기라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곽혜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4평? 우리 재준이가 34평에서 살라고? 곽혜란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며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은 보이지 않았고 맞은편 아파트동이 시야를 채우고 있었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강남도 아니잖아. 송재준이 그제야 구두를 벗고 들어오며 거실 바닥을 발로 톡톡 찼습니다. 이경아,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해. 요즘 강남 신축이 대세인데. 저는 애써 웃으며 식탁 쪽으로 2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오늘 특별히 셰프님을 모셨거든요.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구경하셔도. 곽혜란이 식탁 앞에 서서 접시를 들어 올려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릇은 또 왜 이렇게 허접해? 우리 집은 대대로 영국 본차이나만 썼는데. 저는 2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요. 셰프가 메인 요리를 가져와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곽혜란은 포크로 스테이크를 한번 찔러보더니 접시째 밀어냈습니다. 이경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곽혜란이 냅킨으로 손가락을 닦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재준이는 서울대 나온 대기업 과장이야. 그런 아들한테 강남 아파트 하나 못 해주는 처갓집이 어딨어.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곽혜란이 벌떡 일어나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와인잔이 흔들리며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번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개집이지, 개집. 곽혜란이 테이블 위에 도자기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곽혜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접시는 거실 바닥을 향해 날아간 뒤였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셰프가 놀라서 주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 내 아들을 계집에 쳐넣으려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곽혜란이 또 다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송재준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재준 씨, 어머니 좀 말려요. 송재준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송재준이 한쪽 다리를 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경아,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내 친정에서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강남으로 가자. 부모님한테 말하면 되잖아.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곽혜란은 여전히 접시를 손에 들고 씩씩거렸고 송재준은 마치 남의 일처럼 소파에 늘어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준 씨, 두 분 다 잘 들으세요. 곽혜란이 접시를 든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제 명의의 집이에요. 이 집을 계집이라 부르는 분들과 저는 더 이상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파혼하겠다는 거야? 송재준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경아,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가 좀 과하게 말씀하신 거지. 진심은 아니시잖아. 과한 게 아니라 본심이잖아. 재준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두 분 다 나가주세요. 곽혜란이 접시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애가 지금 겁을 주려는 거야? 재준아, 소파에 앉아. 잠깐이면 풀릴 거야. 곽혜란이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고 송재준도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 말을 철없는 투정으로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걸어가 옷장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지갑과 여권, 노트북, 그리고 며칠치 옷가지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고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송재준이 소파에서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 가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머리 좀 식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곽혜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것 봐라, 쫄아서 도망가네. 재준아, 배고프다. 저 음식이나 먹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양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보다 먼저 온몸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5성급 호텔에 체크인한 저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송재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곽혜란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캐리어를 열어 짐을 풀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없었습니다. 집들이 만찬을 세팅하면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워치 앱을 열었습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만찬 준비를 하면서 셰프에게 메뉴 지시사항을 메모하려고 켜둔 녹음이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파일을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여기가 몇 평이야?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개집이지, 개집.
저 집 호구 부모한테 대출받게 하면 되지. 강남 50평은 뽑아야지. 곽혜란의 거친 목소리와 송재준의 비열한 속삭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지 않은 채 호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녹음 파일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더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송재준과 곽혜란의 번호 차단을 잠시 해제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47통과 음성 메시지 12건이 쏟아졌습니다. 전부 곽혜란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음성 메시지부터 재생했습니다. 이경아, 어머니가 어제 좀 흥분해서 그랬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 응? 어머니가 사과할게. 제발 전화 좀 받아. 응? 곽혜란의 목소리는 어제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죠. 다음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이경아, 어머니 잘못했어. 그 아파트 참 좋더라. 응? 34평이면 넓지, 넓어. 제발 연락 좀 해줘. 저는 음성 메시지를 멈추고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제까지 계집이라 부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넓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구걸이었죠. 저는 호텔 금고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 강도현. 경찰 출신으로 20년 넘게 민간조사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서희경입니다. 지난번에 명함 주시면서 연락하라고 하셨죠. 아, 서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를 하나 의뢰드리고 싶어요. 송재준이라는 사람과 송재준 어머니 곽혜란. 이 두 사람의 재산 상태하고 빚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알고 싶습니다. 급하신 겁니까? 최대한 빨리요. 비용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강도현이 전화 너머로 펜을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48시간 안에 1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48시간 뒤 강도현이 호텔 로비의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강도현이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서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준 집안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도현이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한 장씩 펼쳤습니다. 송재준의 아버지 송판석 씨가 3년 전에 상가 건물 2채를 사채로 매입했는데 공실이 나면서 이자를 못 갚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약 38억입니다. 저는 서류 위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시 읽었습니다. 38억.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강도현이 서류 뭉치 밑에서 사진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려 눈앞에 가져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송재준의 서류 가방 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제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죠. 이게 제 인감도장인데요. 맞습니다. 송재준 씨가 선생님의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위임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강도현이 다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위임장 양식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 서투른 필체로 제 이름이 흉내 내어져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려면
명의자인 선생님의 직접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곽혜란 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건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떨림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제 부모님 쪽에도 접촉한 정황이 있나요? 강도연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곽혜란 씨가 선생님, 부모님의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이경아, 괜찮니? 어머니, 곽혜란 씨가 꽃집에 왔다면서요?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파트 명의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 아버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돈이 이럴 수 있냐고 악을 쓰고. 어머니,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우리는 괜찮다.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그 여자가 나간 뒤에 CCTV 영상을 전부 따로 저장해뒀어. 이경아,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부탁드릴 게 있는데 송재준 씨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강도연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아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도어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송재준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송재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송재준이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경아, 나 좀 들여보내줘. 할 말이 있어. 여기서 해. 복도에서 이러지 말고. 저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고 송재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재준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경아, 어머니가 어제 좀 심했어. 나도 인정해. 그런데 우리 이대로 끝내기엔 아깝잖아. 송재준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혼인 전 재산 합의서야. 결혼하면 서로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자는 거지.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야.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3페이지, 7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 혼인 후 발생하는 모든 빚을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이 일반적인 문장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송재준이 볼펜을 내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볼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재준 씨, 이런 중요한 서류를 복도에서 덜컥 도장 찍을 순 없잖아. 나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으니까 며칠만 시간을 줘. 송재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봐.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말고. 송재준이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저를 빚의 방패막이로 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애도, 프러포즈도, 다정한 말 한마디도 전부 미끼였던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강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부탁드려요. 송재준이 사채업자들과 주고받는 연락 내용, 가능한 한 전부 확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결심이 가슴 한가운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저는 송재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 서명할 준비가 됐어. 오늘 저녁 7시에 광화문 소담 한정식 VVIP 룸으로 와. 어머니도 함께. 답장은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경아 고마워. 어머니랑 바로 갈게.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옷장에서 검정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프리랜서 시절 즐겨 입던 편한 니트 대신 오늘은 단추를 끝까지 잠갔습니다. 광화문 소담 한정식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도착해 VVIP 룸의 상석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2첩 반상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흘렀습니다. 7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곽혜란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새로 파마한 머리에 금색 귀걸이까지 달고 있었죠. 송재준이 뒤따라 들어오며 겨드랑이에 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곽혜란이 방 안을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여기 좋네. 이경아, 역시 우리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며칠 전까지 계집이라 난동을 부리던 사람의 입에서 우리 며느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세 사람이 자리를 잡자 곽혜란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경아, 서류는 밥 먹고 하자. 어머니가 요즘 입맛이 없었거든. 어머니, 서류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곽혜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송재준이 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알고 계신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서희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 서류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곽혜란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서건설 주식회사, 서희경, 브랜드 기획실. 곽혜란이 명함을 뒤집어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건설? 이게 뭐야?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예요. 송재준이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경아, 무슨 소리야? 서건설이면 중견 건설사잖아. 맞아. 우리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야금 선율만 흐르고 있었죠. 그때 VVIP 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정 더블 브레스트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제 오빠 서희강이었습니다. 서희강 뒤로 양복을 입은 법무팀 변호사 3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서희강이 송재준 옆 의자를 빼고 앉으며 송재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건설 기획 총괄 이사 서희강입니다. 제 동생을 잘 대해주셨다면서요. 서희강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변호사 3명이 벽 쪽에 나란히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곽혜란과 송재준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색이 되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놀라서 무릎을 꿇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그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곽혜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곽혜란의 입꼬리가 양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며 주름 사이로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건설사 사장님 딸이었어? 곽혜란이 두 손을 모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아,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어머니가 괜히 서운했잖아. 그런 집안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어머니가 그랬겠니? 송재준도 놀란 표정을 금세 거두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송재준이 서희강에게 몸을 돌리며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님, 아니 이사님. 인사드립니다. 이경희의 약혼자 송재준입니다. 서희강이 악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송재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지만 송재준은 개의치 않는 듯 손을 내리며 웃었습니다. 이사님, 다음에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만나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반성도 수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걸린 황금줄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만이 두 사람의 눈동자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희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희강이 미세하게 턱을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죠. 곽혜란이 급히 일어서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경아, 벌써 가면 어떡해. 이제 우리 제대로 된 호텔 결혼식을 다시 올려야지. 어머니가 다 알아볼게. 어머니, 결혼 이야기는 천천히 해요. 저도 친정 부모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곽혜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주일. 알았어. 그 사이에 어머니가 청첩장 시안을 좀 볼게. 저는 VVIP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희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경아, 저 사람들 표정 봤지? 봤어, 오빠. 무섭더라. 속으로 돈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얼굴에 다 보이더라고. 서희강이 정장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법무팀이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서 선생님, 송재준 씨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요? 네. 동료 직원들한테 곧 처남되는 사람이 건설사 이사라서 자기도 임원으로 갈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답니다. 저는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곽혜란 씨 쪽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재벌가 며느리를 들인다면서 상환을 미뤄달라고 했고 거기서 돈을 또 빌려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끼를 던졌더니 두 사람 모두 입을 크게 벌리고 삼켜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미끼에 달린 바늘이 목구멍 깊숙이 박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겁니다. 5일째 되던 날 강도연이 또 한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 선생님,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송재준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불려가서 각서를 한 장 썼습니다. 무슨 각서요? 결혼만 하면 처갓집 건설사 자금을 빼돌려서 빚을 2배로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채업자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강도연이 각서 사본을 사진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송재준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양손을 깍지 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인감 도용 증거, 위임장 위조 사진, 독소 조항이 숨겨진 계약서, 가리고 횡령을 약속한 각서까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서희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준비 다 됐어. 법무팀 소집해줘. 주말 오후 저는 서건설 본사 12층 서희강의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의 테이블 위에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스마트워치 녹음 파일, 꽃집 CCTV 영상, 인감 도용 사진, 위임장 위조 정황, 독소 조항 계약서 사본, 횡령모의 각서.
서희강이 팔짱을 낀 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법무팀장 최진호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충분합니다. 위임장 위조만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횡령모의 각서까지 있으니 사기 미수까지 엮을 수 있습니다. 서희강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오빠, 일단 저 사람들이 빚진 사채부터 사들여줘. 서희강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사채를 사들여? 송재준이랑 곽혜란이 빚진 사채업자들한테 가서 채권을 전부 사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는 거지. 서희강이 턱을 한번 문지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좋네. 진호 씨, 채권 매입하는데 문제 없죠? 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채업자들이야 원금만 회수하면 기꺼이 넘길 겁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형사 고소장은 월요일 아침에 접수하고 은행 계좌 가압류 신청도 같은 날 넣어주세요. 최진호가 수첩에 빠르게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아파트에 있는 저 사람들 짐을 빼야 해. 짐을?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전입신고도 안 했어. 저 사람들은 법적으로 우리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최진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요청하면 합법적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최진호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전문 포장이사 업체 직원 6명이 1톤 트럭 2대를 끌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에 지문을 대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관에 곽혜란의 구두와 송재준의 운동화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출한 모양이었죠. 거실 바닥에는 집들이 날 깨진 접시 파편이 아직 그대로 있었고 소파 위에는 송재준의 옷가지와 곽혜란의 쇼핑백이 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로고가 찍힌 쇼핑백이 12개가 넘었습니다. 최진호가 포장이사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손 없이 전부 포장해서 옮겨주세요. 물건 하나하나 사진 찍고 목록 작성도 빠짐없이요. 포장이사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에 송재준 양복부터 화장대 위에 곽혜란 화장품까지 모든 물건이 뽁뽁이로 감싸져 박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제 스마트워치를 찾았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지만 녹음 파일은 이미 스마트폰에 동기화되어 있었죠.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말대로 송재준이 가져간 게 맞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최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인감도장 분실 신고랑 새 인감 등록도 오늘 안에 처리해 주세요. 이미 서류 준비해뒀습니다. 2시간 만에 아파트 안에 송재준과 곽혜란 짐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포장이사 팀장이 물건 목록이 적힌 서류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부 도심 외곽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합니다. 한 달치 임대료는 선불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하고 곧장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희경 입주민이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제 세대에 등록된 공동현관 출입 카드가 혹시 추가 발급된 게 있나요?
관리소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2장이 추가로 발급되어 있네요. 송재준님, 곽혜란님 명의로 전부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도요. 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저는 미리 연락해둔 열쇠업체 기사를 만났습니다. 기사가 현관문 앞에서 공구 가방을 열며 물었습니다. 기존 도어락을 통째로 교체하는 거죠? 네. 지문 인식이랑 비밀번호 전부 새 걸로 바꿔주세요. 기사가 드릴을 들어 기존 도어락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완전히 새로운 도어락이 설치됐습니다. 저는 새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제 지문만 입력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서서 저는 한 바퀴를 돌아보았습니다. 깨진 접시 파편을 치우고 와인이 번진 식탁보를 걷어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묶어 현관 밖에 내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진호가 서류 봉투 수십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 선생님, 이 봉투 안에 곽혜란 씨의 채무 내역, 위임장 위조 정황 사진, 인감 도용 증거를 정리해 뒀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최진호가 먼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송재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출 서명 준비 다 했어. 내일 오전 11시에 아파트로 와.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진짜? 이경아 사랑해. 어머니랑 같이 갈게. 느낌표가 3개나 찍힌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리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희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일 오전 11시야. 알겠어. 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 선생님, 송재준 씨가 지금 전 직장에 짐 챙기러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쪽은요? 형사 고소장 접수가 완료됐고 오늘 오전 중으로 긴급 체포 영장이 나올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옷장에서 아이보리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에는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아파트 1층 로비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서희강이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송재준에게 보낸 문자의 약속 시간은 오전 11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재준이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전 직장에서 체포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던진 송재준이 짐을 챙기러 회사에 들를 거라는 정보를 강도연이 미리 파악해 주었고 저는 경찰에 체포 시점을 오전 중으로 맞춰달라고 요청해 두었죠. 아파트로 오라는 문자는 송재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서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서희강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경아, 곽혜란 씨가 지금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동창회 모임 중이래. 동창회요? 응. 한턱 크게 쏜다고 했나 봐. 카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거기 좀 다녀올게. 혼자 가게? 응. 오빠는 여기서 기다려줘. 저는 로비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2층 연회장 앞에 도착하니 안쪽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둥근 테이블 8개에 중년 여성 3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곽혜라는 가장 안쪽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처음 보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번쩍거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산 명품들이 분명했습니다. 곽혜란이 양옆의 친구들에게 뭔가를 말하며 손을 크게 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건설사 사장님 딸이거든. 이번에 호텔 결혼식 다시 올리기로 했어. 어머, 혜란아, 대단하다. 역시 너는 복이 많아. 곽혜란이 어깨를 으쓱하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 샴페인 제일 비싼 걸로 3병만 더 열어줘. 저는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지배인이 곽혜란의 테이블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배인이 곽혜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곽혜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카드가 안 된다고?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3장 모두 한도 초과로 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시면. 곽혜란이 지갑에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다시 한번 해봐. 이 카드도. 지배인이 카드를 받아들고 다시 자리로 갔습니다. 테이블의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아, 왜 그래? 카드가 안 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기계가 고장 난 거야. 지배인이 다시 돌아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3장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곽혜란에게 쏠렸습니다. 곽혜란의 얼굴이 빠르게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고 동창들의 고개가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곽혜란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핸드백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곽혜란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곽혜란이 저를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경아? 여기 왜? 어머니, 이 서류 한번 보세요. 곽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곽혜란 명의의 채무 내역서였습니다. 사채 원금 38억, 미납이자 7억, 신용카드 연체 내역 12건.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옆자리의 동창이 서류를 힐끗 보더니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혜란아, 이게 뭐야? 사채가 38억이야? 곽혜란이 서류를 양손으로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가짜야. 이경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짜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집안이 상가 투자 실패로 파산 직전이라는 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곽혜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곽혜란의 손이 제 정장 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이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곽혜란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적 없어요. 동창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곽혜란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핸드백을 집어들며 곽혜란을 향해 말했습니다. 혜란아, 오늘 밥값은 각자 내는 걸로 하자. 나 먼저 갈게. 동창들이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곽혜란은 빈 테이블 앞에 혼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서희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송재준, 전 직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직원들 보는 앞에서 수갑 찼어. 저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로비 라운지에 서희강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곽혜란 쪽도 끝났어. 수고했어. 이제 기다리면 돼. 2시간쯤 지났을까? 로비 유리문 너머로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곽혜란과 송재준이 동시에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송재준의 양복 소매가 구겨져 있었고
곽혜란의 화장은 반쯤 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 공동 현관 앞에서 출입 카드를 대었습니다. 삑 하는 거부음이 울렸습니다. 송재준이 카드를 뒤집어 다시 대었습니다. 또 거부음이 울렸습니다. 곽혜란이 관리사무소 창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문 열어줘. 관리소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은 해당 세대 등록 거주자가 아니십니다. 소유자 본인의 승인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뭐? 내가 며칠 전까지 거기 살았단 말이야. 저희도 소유자분 지시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송재준이 두 주먹을 쥔 채 로비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송재준의 시선이 라운지에 앉아 있는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곽혜란과 송재준이 동시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경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짐은 어디 있어? 송재준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를 꺼내 두 사람의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거기 적힌 주소로 가면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 두 사람 짐은 전부 거기에 있어. 곽혜란이 종이를 주워들고 주소를 읽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경기도 외곽이잖아. 저는 곽혜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집이라고 부르던 곳은 이제 닫혔어요. 두 분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세요. 곽혜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곽혜란이 로비 바닥에 주저앉으며 제 정장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경아,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송재준도 뒤늦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경아, 나 지금 직장도 없어.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어. 이러면 나 진짜 끝이야.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로비 앞에 서희강의 검정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희강이 핸들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지 3일째 되던 날 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 선생님, 송재준 씨와 곽혜란 씨가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움직임인데요? 어제 송재준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아용,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를 올리는 삼류 기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곽혜란 씨가 매직펜으로 피켓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댁을 길거리로 내쫓은 재벌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희강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어. 뭐? 무슨 내용으로? 우리 집안이 가난한 시댁을 돈으로 짓밟았다는 프레임이야. 서희강이 전화 너머로 혀를 찼습니다. 최진호 변호사한테 바로 알릴게. 대응 준비해 놓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침대에서 스마트폰 뉴스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 가난한 시댁 재산 빼앗고 길거리로 내쫓아. 기사 제목 옆에 송재준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눈을 벌겋게 충혈시킨 채 카메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기사를 눌러 읽었습니다. 약혼자의 친정이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송재준의 인터뷰 아래로 곽혜란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서운 오빠를 앞세워서 저희 모자를 길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제 아들은 경찰에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기사 아래 댓글창이 이미 수백 개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르네. 사람을 물건 취급하나? 저 건설사 불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쌍한 시어머니. 며느리가 인간이 아니네. 저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가 맞물린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사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서건설 본사 대표 전화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회사 공식 계정에도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희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경아, 기사 봤지? 봤어, 오빠. 법무팀에서 바로 반박 자료를 내자고 하는데 내가 막았어. 왜? 지금 반박하면 서로 말싸움만 되니까. 저 사람들이 더 크게 벌일 때까지 기다리자. 스스로 무덤을 파게 놔둬. 저는 서희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오빠. 그날 밤 11시 강도연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서 선생님, 송재준 씨가 지금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선생님 아파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요? 네. 과거 선생님 아파트로 배달된 자기 이름의 택배 송장하고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있습니다. 열쇠 수리공한테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속이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최진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송재준이 지금 제 아파트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직요. 침입이 완료되면 그때 신고해 주세요. 증거가 확실해야 하니까. 새벽 1시 강도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침입 완료됐습니다.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고 지금 베란다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악덕 기업은 배상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곽혜란 씨도 같이 있나요? 네. 두 사람 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희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걸렸어. 서희강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법무팀 비상 소집했어. 내일 아침에 본사로 와.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 앞에는 정아용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아파트 베란다에 걸린 현수막을 비추며 떠들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 송재준 씨와 어머니 곽혜란 씨가 건설사 오너 일가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건설 본사 12층 서희강의 집무실에 앉아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희강과 최진호 변호사가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희강의 비서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수화기를 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님, 송재준 씨입니다. 언론 제보를 멈추고 아파트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위자료 5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희강이 코웃음을 치며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끊어. 비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희강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아, 이제 됐지? 저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앞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아용 기자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무대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시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죠. 저는 최진호 변호사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보내주세요. 최진호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들어 법무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보내.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서건설 법무팀은 전국의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주요 일간지, 대형 인터넷 언론사에 동시에 언론 배포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자료에는 공식 보도문과 함께 오디오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서희강의 집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발송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서희강의 비서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방송사 3곳에서 공식 입장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일간지 2곳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서희강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거절해. 자료만으로 충분하니까. 30분 뒤 지상파 메인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모니터 볼륨을 올렸습니다. 앵커가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벌가 갑질 논란으로 화제가 된 서건설 사건에 충격적인 반전이 나왔습니다. 서건설 측이 배포한 오디오 파일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이 검게 바뀌며 오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몇 평이야? 34평? 우리 재준이가 34평에서 살라고? 곽혜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개집이지, 개집. 쾅 하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디오가 이어졌습니다. 곽혜란이 나간 뒤 소파에 앉아있던 송재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집 부모 호구잖아. 인감도장은 내가 이미 빼놨으니까 아파트명에 넘기는 건 시간 문제야. 곽혜란의 대답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빨리 해. 사채 이자가 이번 달까지거든.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일단 숨통부터 트자. 걱정 마. 저 여자는 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도장 찍을 거야. 앵커가 오디오를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녹음은 서희경 씨의 스마트워치에 자동 녹음된 원본 파일로 서건설 측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관에 무편집 확인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이 비쳤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글들 사이로 새로운 글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친, 시어머니가 진짜 계집이라고 했네. 인감도장 훔쳐? 이건 사기 아닌가. 피해자인 척 눈물 흘린 거 소름 돋는다. 건설사 불매한다고 한 내가 바보였네. 정아용 기자의 라이브 방송 댓글도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도 한통 속이었냐? 가짜 뉴스 유포한 거 고소당해야 하는 거 아님? 시어머니 인성 소름.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최진호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아용 기자랑 송재준 명예훼손이랑 공갈 협박 고발장 넣어주세요. 최진호가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들어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전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서희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아, 경찰은? 체포영장 나오는 대로 바로 투입한다고 했어. 1시간 뒤 모니터 화면에 제 아파트 단지가 비쳤습니다. 경찰 차량 4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단지 정문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헬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방송사 중계차 3대가 아파트 정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요원들이 아파트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곽혜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 열어. 절대 안 나가. 경찰이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합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장비를 들어 도어락을 뜯어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현관 안쪽에 곽혜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송재주는 거실 구석에 등을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송재준의 양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송재준 씨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공갈 협박, 특수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송재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곽혜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곽혜란 씨 사기 공범 및 특수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곽혜란이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악을 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경아, 이경이 그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경찰이 곽혜란의 팔을 잡고 현관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 1층 정문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뉴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송재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곽혜란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고. 아파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계집이라면서? 계집에서 농성은 왜 했어? 사기꾼들 잘 잡혀간다. 경찰차 뒷문이 열리고 송재준이 먼저 태워졌습니다. 곽혜란이 차에 오르기 직전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경찰이 곽혜란의 머리를 감싸며 뒷좌석에 밀어넣었고 차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 속 경찰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희강이 제 옆에 서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오빠? 서희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강이 제 왼쪽에, 최진호 변호사가 오른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송재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반듯한 양복 차림은 온데간데 없이 구겨진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만큼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송재준은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공갈 협박, 특수 주거 침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송재준의 어깨가 축 꺼졌습니다. 송재준이 고개를 들어 방청석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송재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마주 보았을 뿐입니다. 법정 경위가 송재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송재준이 끌려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곽혜란이었습니다. 곽혜란이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방청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곽혜란의 눈이 저와 마주치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파마가 풀린 머리카락이 얼굴 양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곽혜란은 사기 공범 및 특수 주거 침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곽혜란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아들이 시킨 거지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법정 경위 2명이 곽혜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곽혜란이 몸을 비틀며 방청석의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경아,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한테 함정을 판 거잖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곽혜란이 끌려나가는 동안 법정 안에는 곽혜란의 울부짖음만 메아리 쳤습니다. 법정을 나온 저는 법원 로비에서 서희강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빠, 민사소송은 어떻게 됐어? 최진호 변호사가 주도해서 마무리했어. 송재준이랑 곽혜란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전부 찾아냈고 가압류 걸어서 피해 보상금으로 받아냈어. 서류상으로 두 사람 다 완전한 파산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5월의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송재준이 보낸 것이었죠.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서희경 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수취인 거절 도장을 찍고 그대로 반송시켰습니다. 매주 2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아파트 정리에도 착수했습니다. 무단 침입 당시 부서진 현관문과 긁힌 바닥재, 베란다, 난간에 남은 현수막 자국까지. 저는 전체 리모델링 업체를 불러 아파트를 처음부터 새로 꾸몄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자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시기여서 구입가의 2배가 넘는 금액에 계약이 성사됐죠. 최진호 변호사가 매각 대금 입금을 확인한 뒤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선생님, 매각 대금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액 기부할 거예요. 금융 사기 피해 여성들을 돕는 공익재단이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주세요. 전액을요? 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파트에 얽힌 모든 기억이 통장 잔고와 함께 깨끗하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호텔 옷장에서 새로 맞춘 감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프리랜서 시절 즐겨 입던 니트와 청바지는 캐리어 맨 아래에 접어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 깃을 바로잡고 커프스 단추를 끼웠습니다. 서건설 본사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 뒤로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출근하셨습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건설 브랜드 기획 총괄 이사 서희경. 더 이상 숨길 것도 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12층 집무실 문을 열자 서희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진호 변호사도 소파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 하나와 유리잔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희강이 샴페인 병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축하해, 이사님. 오빠, 아직 첫 출근인데 벌써 샴페인이야? 첫 출근이니까 마시는 거지. 서희강이 코르크를 뽑았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병 입구로 넘쳤습니다. 3잔의 샴페인을 따르고 저와 서희강, 최진우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희강이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건설 브랜드 기획 총괄 이사 서희경의 첫 출근을 축하하며 3개의 잔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집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월의 햇살 아래 빌딩 숲이 빛나고 있었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파란 하늘 위에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고 어깨를 곧게 편 채 서 있는 서희경.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약혼자도 아닌 온전히 제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서희경 씨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 참 씁쓸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함께 가정을 꾸리겠다던 사람이, 처음부터 빚을 떠넘기려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니요. 계집이라고 모욕하면서도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빼내려 했던 시어머니도 참 대단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제 것처럼 여기고 안 되면 여론까지 이용해서 뜯어내려 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서희경 씨가 눈물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고 매달렸으면 그 아파트는 진작 사채업자 손에 넘어갔겠죠. 분노와 감정 대신 머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 집안에서 과한 요구를 하거나 재산에 대해 이상한 관심을 보인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게 진심인지 계산인지 그건 조금만 거리를 두면 보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연자에게 응원의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